이 독서 모임은요, 이름을 올연 독서 클럽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생산형 독서를 여기서 풀어갈 예정입니다. 독서 운동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연구 배경은 제가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다가 독서가 능력이 되려면 뭔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존 독서와 새로운 독서가 있는데요. 기존 독서는 문제가 뭐냐?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역량 개발과 학습 시간 간에 이런 상관관계가 있어요. 자, 이게 기존 독서입니다. 이때 이 시기가 약 40대 정도 돼요. 어렸을 때부터 쉬지 않고 독서를 했을 때 40대 정도가 돼야 지식 빅뱅이 일어나는 시기죠. 그러니까 거의 성장이 없이 이렇게 흘러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시기입니까?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 정보를 나도 배우는 시기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나한테 무슨 큰 변화가 있지 않아요. 내가 이걸 많이 읽었다고 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책 1000권 읽었다 해서 어른보다 나을까요? 정보가? 나은 게 없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정보들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실은 어린아이가 책을 읽거나 청소년이 책을 읽어도 어른 수준에 접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모를 만한 수준의 책을 읽기 시작해서 한 10년, 20년을 읽어야 어느 날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지식들이 연결되기 시작해요. 체계화라는 거죠. 체계화. 연결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는 정확하게, 둘은 연결하고, 셋은 체계화한다. 이게 문일 지식인데 이 부분까지 나가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독서가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제가 오랜 독서를 하는 과정에서 왜 사람들은 독서를 하지 않는가? 여러분 지금 독서하는 사람들은요 소수입니다. 어떤 사람만 한 줄 아세요? 기준. 어떤 사람들이 독서를 많이 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지식 생산자, 즉 독서를 통해서 뭔가를 생산하는 사람, 교수라는 사람 책 많이 읽습니다. 강연하는 사람 책 많이 읽습니다. 전문성을 형성하는 사람 책 많이 읽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시험을 치려고 하는 사람 책 읽습니다. 읽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만 잘 읽는 거예요. 그럼 읽어야만 하는 이유, 그걸 우리는 생산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10가지 형태의 생산이 있는데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앞으로 10가지 형태의 생산으로 나아갈 방향입니다. 전문형, 내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 그래서 생산이죠, 이것도. 강의형, 강의를 하겠다, 저술을 하겠다, 시험을 치르겠다, 컨텐츠를 생산하겠다. 어제 김세혜 씨 봤죠? 컨텐츠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슈가 되는 컨텐츠를 모아가지고 책 한 서너 권만 읽어도 돼요. 읽은 다음에 그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그걸로 그냥 유튜브에서 풀어나가는 거죠. 근데 그 첫 번째가 뭐가 있어야 돼요?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책을 내고 어떤 그 기반을 만들어 놓고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의, 문제 해결, 연구원이죠. 창업, 새로운 분야의 정보를 찾아서 창업하는 거, 학업, 공부에다가 쓰는 거. 약 한 10가지 정도의 생산 라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독서를 하면서 생산을 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갈 겁니다. 지금 난로가 히터가 다 꺼진 것 같아요. 좀 챙겨주세요. 했어요.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방금 봤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잘 보십시오. 이게 올리온 독서클럽의 아주 중요한 철학입니다. 이 시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지 않고 학교 교과형은 이렇게 가거든요. 내가 공부하는 시간만큼 성장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자, 얘와 얘의 차이는 뭘까요? 왜 학교 교과는 공부를 하면 이런 성장이 나오는 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학교 교과는 식물의 이해를 읽으면 식물들의 연구를 했던 수천 년의 연구 기록들이 체계화되어 있어요.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독서는 한 권 단위의 설계만 되어 있고 두 권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설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독서에 대한 독서 방법에 대한 책을 한번 사보세요. 한 권 사고 두 권 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같은 내용 계속 반복됩니다. 10권, 20권 사실 볼 거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한 권 넘어서면 두 번째부터는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누락이 있어요. 뭐가 빠진지를 모릅니다. 근데 학문은 어때요? 빠질 것과 중복할 것을 중복은 다 제거하고 절대로 빠진 것 없이 체계화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학문은 안정돼 있죠. 학문이 바뀌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끔 바뀌기도 하지만. 그래서 학문은 설계형이다. 딱 이렇게 있죠. 식물의 이해, 식물의 의미, 식물의 기능, 식물의 원래, 식물. 예, 이렇게 만들어진 걸 체계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학교 교과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식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언어인지학인 거죠. 그게 뭐예요? 정보로 된 것들을 복설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보 설계형으로 끌어내면 학교 교과보다 더 뛰어난 겁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교과서를 만든 사람과 교과서를 공부하는 사람 누가 더 뛰어납니까? 만든 사람이죠. 몇 배 뛰어나겠어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한번 지금 해보실래요? 식물의 이해를 책, 그동안 쓰여진 논문, 책 합쳐서 1,500권을 가지고 1,500권을 다 합쳐가지고 지금 식물의 이해라는 그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신다면 얼마나 어려울 것 같아요. 먼저 이해를 다 해야 돼. 1,500권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구조들을 다 깨고 그 원리를 이해해서 체계를 잡아야 돼.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 30권을 읽고요. 이걸 중복 제거하고 누락 세우고 그리고 오류를 해결해서 체계화를 시킨다는 것은요. 바로 인간이 추구했던 지능의 정점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걸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제기하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정보 설계형 발달. 책 30권, 300권을 읽고 중복 제거, 누락, 보충, 오류 해결. 마지막은 뭐죠? 마지막은 문제의 창조.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중복 제거, 누락, 보충, 오류 해결, 마지막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요, 이 세상에 필요로 하는데 아직 없어. 그걸 찾아서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거. 요게 바로 생산형 독서입니다. 근데 실제로 창의적인 해결까지 안 가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기존 정보만 모아서 밖으로 꺼내기만 해도 역량 있는 사람으로서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아주 간단한 생산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여러분 중에 새로운 분야 하나를 해서 생산하고 싶다. 6개월 안 걸립니다. 3개월이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최신에 나온 데이터, 최신의 지식을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뭐 최신 지금 나온 새로운 처음 나왔다라는 책, 그 분야에 대한 연구 그런 거 하나 나오시면 그걸 붙잡으세요.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일이라는 친구가 루시드 드림이라는 각성 상태에서 꾸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꾸다가 내가 지금 꿈을 통제하는 그런 경우 있죠? 네, 각성 꿈이라고 그러는데 그 루시드 드림이 우리나라에 처음 나왔었어요. 그때 이 친구는 이걸 보고 바로 내가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분야의 책을 몽땅 사가지고 지금 이 설계를 가지고 그린 겁니다. 중복 제거 누락 보충해가지고 체계를 잡은 다음에 카페에다가 글로 올렸어. 그 다음에 반응이 좋으니까 그걸 영상으로 올렸어. 이걸 김영사에서 보고 출판 제의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출판 계약이 들어갔는데 출판사에서 뭘 제안했냐면 그때 루시드 드림이라는 영화가 나왔거든요. 영화사에서 준비하고 있었어. 영화 배포 시기에 맞춰라.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쓰는 시간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영화 출판 시기에 맞추기 얼마나 급하겠어. 혼자 쓸 시간이 안 돼. 그래서 동료를 데려다가 카페 운영 동료를 데려 너희도 하나씩 써 해서 원고를 다 써서 딱 갖다 주려고 보니까 친구들이 쓴 원고는 글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 주고 빠꾸 맞은 거야. 자기 글은 통과됐는데. 근데 이걸 수정할 시간이 없는 거죠. 친구 동원해서 썼는데 시간 맞추더라고. 못하죠. 그래서 출간은 못했는데 결국 아쉽게 됐죠. 근데 그 정도로 이 김영사 같은 데는 대단한 데죠. 그런 데서 인정할 정도로 26살짜리의 책을 써달라고 할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이런 형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먼저 분야를 고르는데 분야가 좁아야 돼. 책이 한 2, 30권이 안 돼야 돼. 그 분야 책이. 책이 5,000권 된다. 그럼 여러분 이제 한 10년 연구해야 됩니다.
책이 한 2, 30권, 10권, 2, 30권 안 될 때 해야 돼. 그래서 그 책을 찾아내고, 그리고 논문을 찾아내야 돼. 논문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현장을 찾아내야 돼. 이 세 개만 찾으면 돼요. 도서, 논문, 현장. 현장은 사람이죠. 이 세 가지를 찾아서 모든 자료를 수집합니다. 인터뷰 자료, 현장 자료, 그 다음에 논문 자료, 도서 자료. 그런 다음에 이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부터 설계를 들어가죠. 설계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누락, 중복 제거, 누락, 보충. 그 다음에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여기까지만 찾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해결이 안 된 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 네, 여기까지 정리해가지고 이걸 체계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로 강의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글을 쓰면 됩니다. 세 번째 이걸로 사업을 하면 됩니다. 3개월 안 걸립니다. 저는 이 방식으로 대한민국 청년들을 지금 다 바꿀 생각입니다. 오래됐거든요. 이거 연구한 지 오래됐죠. 바로 이게 생산형 독서의 지금 컨셉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생산형 독서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바로 정보를 설계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정보를 설계하는 기술. 네, 이 기술을 훈련시킨 다음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이 기술을 활용해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내서 세상을 한번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 독서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의 독서 모임이 여러 군데 돌고 있는데 그런데 독서 모임들은 어떤 면에서 생산으로 가기는 좀 어려운 독서들이 많아요. 네, 그냥 열심히 읽고 나누고 인간관계끼리 맺어지고 하는 그런 형태의 독서들이 많고 물론 그 안에서도 저술을 하는 사람도 있곤 합니다. 근데 그런 저술들도 보면은 생산형 형태의 진정한 설계형 생산과는 좀 거리가 먼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사업 계획을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 출판 문화라든지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독서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시면 알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쉽게 말하면 기계가 로봇이 지식을 전부 다 관리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식을 로봇에게 넘겨주지 않는 지식이 어디가 있을까요? 로봇에게 넘겨주지 않는 지식은 새로 출판된 저작권 있는 지식입니다. 저작권 있는 지식은 로봇에게 안 줍니다. 왜 로봇이 풀어버리면 그 책을 누가 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는 지식은 모두 보호가 됩니다. 그러면 책으로밖에 못 읽죠. 지식이 풀려서 넘어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인공지능 시대에는 독서가 막강한 주제가 됩니다. 교과서는 왜 약화되는 줄 아세요? 교과서는 내가 물으면 인공지능 서비스가 다 답해줍니다. 즉 머릿속에다 그 복잡한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는 것은 끝난 시대가 왔어요. 이미 지금 북미의 그 로봇이 다 교실 공급돼서 이제 수준별 학습이 들어가고 필요한 학습돼요. 그러면 앞으로의 능력은 뭐냐? 자, 들으십시오.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중요하다고 한 부분은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인데요. 보세요. 능력이란 뭐냐?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이거 알고 싶네? 이래 가지고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기고 그거를 찾아가서 정보를 책이나 논문이나 현장에 들어가서 찾은 다음에 정보를 설계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이거를 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능력인 거예요. 1차 능력입니다. 2차 능력은 문제를 찾는 능력이고 3차 능력은 가설 검증을 통해서 창의를 하는 능력이에요. 4차 능력은 이것을 실행하는 능력이에요. 이런 역량을 갖추는 것이 우리가 지금 교육의 목표예요. 그렇다면 초중고 12년 동안 국영수사가 펼쳐놓고 하고 싶지도 않는 것을 시험 쳐야 되고 성적 때문에 공부하는 것은 낭비 중에 최악의 낭비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번에 알트스쿨의 문제죠. 알트스쿨은 이번에 2천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세운 학교가 뭐 3, 4년 만에 지금 파국을 맞았죠. 파국을 맞은 이유가 뭐였냐면요. 학생들이 정보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당연할 수밖에요.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국영수사가 펼쳐놓고 공부하는 애들은 뭐 어쨌든 하기 싫어도 하니까 정보량은 채워지는데 걔들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시험을 칠 때는 뭘로 쳐요? 기존 학교 거로 치는 거야. 그게 당연히 정보가 부족할 거죠. 학교가 좀 문제가 생기니까 부모들이 전부 나서서 학생들의 지력을 측정한 거예요. 정보력을. 그러니 정보력이 바닥에 있을 수밖에. 부모들이 학생들 데리고 다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그 학교가 파국을 맞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를 너무 잘 알아요. 꿈의 학교 때 제가 겪었던 일이거든요.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이 문제를 푸는 그 방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알투스쿨은 아예 컴퓨터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뭐 유튜브에 생산을 하기 위해서 뭐 컨텐츠를 올린다 이러다 보니까 정보량이 얕아요. 그 다음에 정보의 범위도 얕아요. 근데 꿈의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한 주제를 주고 예를 들어서 미래학 연구다. 미래학 책을 사다 놓고 몽땅 읽고 논문을 써내죠. 거의 50에서 100쪽을. 그걸 발표를 합니다. 부모들이 봤을 때 국영수 사과를 공부를 좀 덜 했다 치더라도 한 분야의 미래학 책을 읽고 철학책을 읽고 그 다음에 사회학 책을 읽고 완전히 자기가 소화를 해가지고 발표하는 수준이면 깊이가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넓이를 포기해도 문제가 없어. 왜? 이렇게 깊이 다룰 수 있는 애는 어떤 역량이 있는 거죠? 지가 관심을 가지면 무엇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대학 입학을 어떻게 했냐. 고등학교 2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에서 5년간 이렇게 학습을 하다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일찍 졸업시켜줘요, 학교를. 그러면 지가 대학 들어가려고 하면 6개월이나 1년의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수능 공부를 별도로 하는 거죠. 지가 수능이 필요해. 그럼 수능이 필요한 시간을 제가 계산해가지고 난 6개월만 하면 돼. 한 학생은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능 준비해가지고 외대를 6개월 만에 들어갔어요. 수석으로. 학교 공부 안 했다니까? 그럼 뭐가 능력이냐는 거죠. 지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집중해서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제 아들은 그 아주 중요한 사례죠. 제 아들도 학교 초중고를 안 다녔잖아요. 그리고 군대 갈 때 그 통역병으로 들어가려니까 토익이 900점이 돼야 된대. 근데 토익 이해가 650점인가 됐었거든요. 남았어요. 그 3개월 동안에 900점을 따내더라고요. 그러고는 군대 갔다 와서 2010 몇 년이더라? 아무튼 그때 기억이 안 나요. 갔다 오더 2년 갔다 오더니 나한테 아빠 나 대학 가고 싶어. 그래 가봐라. 그랬더니 얘가 어디 갈래 그랬더니 스카이대 갈래. 아니, 말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초중고 안 다니는 애가 스카이대를 어떻게 가요. 물론 역량은 있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1년 시간을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학비는 자기가 벌겠대요. 스카이대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방법을 찾았더라고요. 첫째, 학사고시로 1년 만에 4년을 졸업한다. 1년 만에 졸업 힘들거든요. 돈 들고 해도 힘들죠. 두 번째, 학사고시 졸업증을 가지고 스카이대를 지원한다. 저는 진짜 믿었겠어요, 그걸. 그리고 연말쯤 됐는데 진짜로 학사고시를 합격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학사고시 졸업증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고려대를 입학해 지원해가지고 9,600명의 0.6%로 합격을 한 거예요. 제가 그날 진짜 소식 듣고요. 아이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니도 이쪽으로 와봐. 우리 앉아가지고 오늘부터 넌 내 자식 아니다. 난 너만큼의 역량이 안 된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동시로 하자. 그날 이후로 단 한 번의 명령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런 걸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능력이란 국영수사가 펼쳐놓고 그냥 매일 꾸준히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로 하는 거를 인지한 다음에 그 필요를 찾기,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 해결 능력. 어제 영역이라는 과제 해봤잖아요. 요구 해결 능력을 즉 데이터, 인맥, 현장들을 찾아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거. 이게 역량이란 말이에요. 저는 꿈의 학교를 통해서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역량이 뭔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신 있게 이게 역량이다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생산형 독서 모임은 학교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현재.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죠. 학교가 하면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60년대 보면은 교회에서 이 고아원을 많이 운영했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정부에서 고아들을 돌볼 여유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돈을 다 대니까 이제는 고아원들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개인 사설 고아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요? 정부에서 다 해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학교에서 만약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학교에서 해버린다. 그럼 저 다른 일 해야 돼요. 맞나요? 맞죠? 예.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일을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학교가 안 하고 있거나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학교가 이 일을 할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최소한 10년, 20년 이내에는 학교 시스템을 바꾸기 어려워요. 이유는 교사를 먹여 살려야 되고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현재 구조화에서 전 세계의 구조가 역량으로 바뀌지 않는 한 어려운 겁니다. 그 전까지 교육부에서 공교육에서 이것을 일반화시키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야 돼. 원래 국가에서 정책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민간 중에서 누군가가 주도하는 사람이 먼저 있죠. 맞죠? 민간에서 먼저 주도하고 그것이 인정되면 공교육이나 정책으로 도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 설계형, 인지형 독서를 통해서 완전히 한번 바꿔보자. 네, 이것이 현재 그 방향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정말 멋있는 독서, 생산형 독서를 만들어가보자. 이렇게 이번에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배경에는 지금 언어인지학이라는 이것이 최종적으로 교재로 지금 나오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우리 올영 그룹이 그 준비를 다 끝내고 예, 시작을 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상세한 내용은 지난 회차에 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혹시 이 모임에 참석하실 분은 이용숙 사무총장님한테 신청을 해주시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런 독서 클럽을 운영해 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형 독서에 대한 운동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영상 참조하시고요. 세부 사업은 이겁니다. 전국 강연회를 진행할 겁니다. 이게 지금 세부 사업이에요. 앞으로 갈 방향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진진, 미학, 진로 진학 콘서트하고 저희 생산형 독서가 지금 같이 시작됐는데 생산형 독서는 아마 3월, 4월쯤에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진로 진학이 먼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안서에서 발송하고 국서원과 강사 계약서 전국 학교 발송하고 이렇게 해서 강연 사업이 진행됩니다. 혹시 지난 2014, 15년도인가 그때 우리가 알툴주하고 전국 강연회를 진행했었죠. 그때 거의 한 현장 인원 10,000여 명, 홍보 인원 1,000만 명 이상 됐던 실제적인 알툴주에서 진행을 해줬죠. 그와 같은 형태의 전국 강연 사업이 이번에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진행은 이제 강사에 들어오신 분들은 매일 또는 본부에서 지휘하에 제공이 될 겁니다. 이렇게 강연이 진행되면 사람들이 뭘 요구할까요? 나도 그렇게 독서하고 싶어. 나도 그런 설계 기술을 배우고 싶어. 자, 이제 누가 가르쳐야 돼요? 모두 다 서울로 와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배운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 모여진 사람들을 가르쳐가는 거죠. 그래서 독서 교육 사업이 시작됩니다. 독서 교육 과정은 크게 강사 양성은 저희 본부에서 합니다. 학생들은 여러분이 합니다. 대학교는 여러분이 교수 자격이 되신 분들은 대학 쪽으로 파견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도서관에 강사들이 들어가고 학생들도 여러분이 학교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교육 과정이 만들어지고 운영이 됩니다. 강사 양성 과정은 현재 저희 석사 과정이 있죠. 네, 석사 과정이 기본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문가 양성 과정이 따로 있어요. 두 라인에서 생산을 할 겁니다. 대학 과정은, 석사 과정은 자격증을 취득해서 대학이라든지 교수 자격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전문가 과정은 도서관이나 기본적으로 석사 자격이 있거나 강연회를 오랫동안 강의를 했던 분들이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수익 사업을 하는 거죠. 자기의 수익산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게 이번 3학기 시작하는 3월달에 시작하는 게 바로 저술 코칭부터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강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강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저술 설계와 코칭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위 요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학생 교육 과정은 전부 학교에 지금 진로 진학 콘서트하고 함께 진행되는 걸 말합니다.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독서 클럽 또는 독서 교육 또는 학습 교육을 요청하면 가서 강사들이 진행을 하는 것이고, 대학은 교수 형태로 가는 거고, 일반은 도서관 형태로 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교육을 받고 싶다는 사람은 이쪽에서 교육을 받지만 나는 교육받을 시간은 없는데 저렇게 독서는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독서 클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전국 강연회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이 교육 받고 싶어요. 이렇게 넘어오겠죠. 나도 독서 클럽 하고 싶어요. 라고 오겠죠. 그럼 독서 교육은 바로 생산형 독서 교육으로 넘어가서 교육을 받으면 돼요. 학생은 학교에서, 일반인은 도서관에서, 대학생은 대학에서. 그런데 당장 교육받을 시간은 없는데 독서를 하고 싶어요. 또 이런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면 독서 클럽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럼 독서 클럽은 누가 운영할까요? 우리 독서 클럽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한테 독서 클럽 운영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1차 독서 클럽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1차 독서 클럽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이사진들, 강사진, 코치진, 교수진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알아야 나도 다른 독서 클럽을 운영할 수 있죠. 그렇게 제1번으로 지금 시작하는 이 독서 클럽 멤버들은 전부 리더들이죠. 리더들이 이 훈련을 받고 여기서 분양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하고 변 대표님이 일산에서 독서 클럽을, 생산형 독서 클럽을 운영을 하게 됐죠. 독서 클럽을 운영할 수 있어야 실제로 독서 지도를 할 수 있어요. 즉 생산형 독서, 생산을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경험을 가지고 대학의 강의를, 학교의 강의를, 일반 도서관의 강의를 하게 되겠죠. 자기는 독서 클럽 안 하면서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자, 이제 좀 그림이 잡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강연회가 전국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강연 진행하기 전에 뭘 다 구축해놔야 되죠? 요거하고 요걸 구축해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강연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지금 독서 클럽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은 큰 문제 없죠? 왜? 이제 저술 코칭에서 들어가니까. 예, 저술 코칭하고 우리 그 인지 영상 교육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여러분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강연이 시작되기 전에 이걸 전부 준비를 끝내고 그 다음에 강연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독서 클럽을 현재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과제죠. 그래서 현재 독서 클럽은 플랫폼 기획, 그 다음에 클럽 모집 개설 운영 관리, 그 다음에 생산 형태 활성화 전략, 요 세 가지입니다. 먼저 플랫폼은 어떤 거냐면 우리 사이트에 독서 플랫폼이, 독서 클럽 플랫폼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거기서 내가 들어와서 독서 클럽을 선택하는 거죠. 자동입니다. 들어와가지고 선택하고 나 이 모임에 들어가고 싶어. 클럽이 쫙 나열돼 있겠죠. 거기서 부표처럼 이 모임 괜찮은 연령대, 주제, 그 다음에 지역 이런 것들이 다 나한테 맞아. 그럼 신청해서 그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움직이고 싶으면 또 탈퇴해서 다른 데로 이동하면 되겠죠. 이렇게 전국에 있는 모든 독서 모임을 전부 이 플랫폼에 담을 겁니다. 편리하고 공짜로 쓸 수 있도록 해준다면 다른 독서 모임들도 이걸 안 쓸 이유가 없죠. 편리한데. 이렇게 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랫폼에 들어와 있는 클럽들을 데리고 모집, 개설, 운영, 관리, 평가를 지원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클럽 팀장이 독서 클럽 팀장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교육받은 사람을 팀장으로 세우고 팀장이 클럽 멤버들을 데리고 설계 교육을, 기본적인 교육을 하나씩 하면서 책을 읽어가는 과정을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생산, 아까 10가지 생산 있죠. 전문성 생산, 시험 생산에서 생산을 하게끔 만들어주면서 필요한 사람은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럼 독서클럽 팀장들은 전부 수익 사업이 되는 거죠. 왜? 그 모임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무료로 모임을 운영하지만 거기서 교육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때부터는 교육비를 내고 하죠.
그럼 클럽 팀장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교육을 하면서 수입을 얻어가는. 결국은 수익이 없이는 독서 클럽이 장기적으로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클럽 팀장들이 수익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우리는 전국 강연회와 온라인 생산, 온라인 홍보 시스템으로 동원해서 전국적인 홍보 라인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클럽 멤버들은 같이 참여하고 클럽 팀장은 수익을 가지면서 운영하는. 그러면서 전부 새끼치기가 일어나는. 예, 초대형 상록수의 새로운 모델을 지금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무슨 일을 하겠어요? 지금 강사 양성, 클럽 팀장 양성 이걸 해주면 이 사람들이 가서 전국을 커버해 가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 머릿속에서 이걸 구상하고 기획을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가득 차 있지만 처음 들은 사람은 한 번 들으면 또 잊어버려요. 두 번, 세 번 하면서 자꾸 머릿속에 세팅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완전히 이 세 가지 요소 있죠? 요거 강연, 교육, 클럽 이 세 가지 형태가 완전히 세팅돼서 우리의 패턴으로 가요. 여기서 뭐 큰 돈 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생산도 되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뭐 엄청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데로 가셔야 됩니다. 이것은 나를 계속 개발시키고 또 다른 사람을 개발시켜주고 문화의 운동들을 일으키면서도 소득도 가져가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지 여기서 무슨 초대형 대박 플랫폼을 꿈을 꾸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두가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임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됩니다. 자, 머릿속에 정리가 됐죠? 자, 그럼 이제 클럽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지금부터 그냥 클럽 운영하고 오늘은 사람이 많으니까 또 책도 안 읽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토론 형태는 다음에 3회차부터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냥 안내하고 과제하고 하는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회차 어린 왕자 독서를 이번 2회차 독서 제 과제로 했는데 오늘 2회차 과제를 그대로 3회차로 연기하겠습니다. 3회차 모임 때 독서 어린 왕자를 그대로 과제의 형태로 하고요. 오늘은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가를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독서 모임이 시작되면 정보 공유를 먼저 합니다. 서로 관심사들을 나누고 이거는 실제로 이제 우리 모임에서 하다 보면 배우게 되죠. 방법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공유 정보, 시대 정보라든지 발표 자료를 피드백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면서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서로 얘기들을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멤버 독서 과제죠. 독서 과제는 공통 독서가 있고 개인 독서가 있어요. 공통 독서는 자 이번에는 어린 남자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독서는 자기의 전문성이죠. 아까 말한 전문성. 그래서 이거는 개인 과제는 꾸준히 자기 한 분야를 정해서 꾸준히 읽어나가면서 그걸 생산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건 공통 독서는 부담 없는 책이면서 가치, 공통 가치, 그 다음에 시대 가치. 그래서 전국적으로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읽는 책이에요. 이 책은 한 달에, 한 주에 한 권씩 읽고 그렇지는 않고요. 책이 두꺼우면 이번 주는 100페이지. 이런 식으로 읽고 주로 여기서 기술들을 또 많이 배우고 이 책은 내가 연구해서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한 분야를 읽어가는 책. 그래서 목표 3개월 잡고 나는 이번에 강의를 하나 만들겠다. 이번에는 저술을 하나 하겠다. 나는 이번에 컨텐츠를 하나 만들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운 다음에 풀어가는. 자, 그러니까 이 독서 클럽에 있는 이상 항상 생산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개인 독서와 공통 독서로 나눠집니다. 그럼 공통 독서에서는 주로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배우는 거죠. 그리고 개인 독서에서는 실제로 읽고 설계를 해서 자신의 역량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개인 독서는 어떤 식으로 가느냐 과제 형태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본계적 같은 독서 모임 같은 경우는 되게 쉬워요. 이 과제 수행하는 게 정말 쉬워요. 그런데 우리 쪽은 쉽고 어려워요. 쉽고 어렵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첫 단계는 쉽고 끝 단계는 어렵고 그럼 본인이 과제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어린 왕자를 읽고 나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 난 이거 보니까 어려워. 난 여기부터 할 거야. 나는 여기 좋아. 여기가 좋아.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이쯤 다 기술이에요, 이거는. 전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선택한 과제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어오면 다 누구나 설계를 외운다? 그럼 다 나갈걸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의 역량만큼 정리해서 하나씩 하나씩 선택하는 방식으로 책을 읽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과제 형태인데 먼저 독서 레포트 형태는 어떤 거냐? 이번에 카드 뉴스를 하려고 그랬더니 카드 뉴스 하신 분 하나도 없죠, 이번에. 예. 제가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지난주에 주고 나서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어디서 어려웠을까요? 카드 뉴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얼른 보세요. 카드 뉴스는요, A4 용지 3분의 1 글을 쓰면 돼요. 어린 왕자를 읽고 줄거리 또는 깨달은 점 3분의 1만 쓰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걸 카드 뉴스에 파워포인트에다 넣고 이미지 하나 넣고 글만 갖다 붙이면 돼요. 이걸 어렵다면 말이 안 되죠. 근데 아무도 못했어. 이유는 뭐였을까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네? 아니요. 방법도 문제는 안 돼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정작 중요한 것은 줄거리의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죠. 자, 이제부터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린 왕자의 주제는 뭘까요? 어린 왕자 다 스토리 아시죠? 처음에 비행사가 마치 나레이터를 하듯이 어린 왕자를 만난 사건들을 얘기합니다. 처음에 보아뱀 얘기를 하고 어린 왕자 주인공 나레이터가 사막의 비행기 불시착을 하면서 어린 왕자를 만납니다. 어린 왕자 얘기를 듣는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비행사 얘기는 여기서 핵심이 아닙니다. 어린 왕자가 어때요? 별에서 장미하고 살다가 둘이 헤어져서 별 여행을 합니다. 7개의 별을 지나서 우리 지구에 도착하니까 여행 이야기를 쫙 해주죠. 그리고 여행하다가 마지막에는 다시 자기 별로 돌아갑니다. 그게 끝이에요. 자, 이걸 토대로 지금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책의 주제란 뭐다? 주제란 안에 이 책을 통해서 이걸 깨달았다. 이게 주제 아니에요. 그건 교훈이에요. 주제는 뭐냐면 어린 왕자가 주어예요. 어린 왕자가 주어입니다. 어린 왕자는 뭐 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 책을 다 아시니까 한 문장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한 문장입니다. 틀릴 걸 전제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주제를 맞추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정말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서 탑 5명 안에 들어갑니다. 20, 30년 동안 해온 일에 5명 안에 들어가요. 자, 어린 왕자 줄거리 아시죠? 네, 자, 다 써보세요.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어린 왕자가 죽어라고 그랬어요. 어린 왕자는 뭐뭐 했다 이게 되겠죠? 자, 한 문장으로 써주세요. 혹시 어린 왕자 줄거리가 전혀 생각이 안 나시는 분 있나요? 그럼 제가 그 얘기 잠깐 도와드릴게요. 어린 왕자가 자기 별에서 장미하고 살다가 장미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둘이 헤어져. 그래가지고 별들을 여행을 하죠. 어떤 별을 가면 지도를 그리는 사람을 만나요. 어떤 별에서는 가로등을 점등을 하는 사람을 만나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지구촌에 와가지고 지구에 와서 여우를 그때인가요? 여우가요? 여우를 만나죠. 네. 여우를 만나서 여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장미가 5,000송이가 있는 거예요. 내 장미가 유일한 장미라고 생각했는데 5,000송이 장미 앞에서 내 장미는 뭐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여우가 나타나서 너하고 관계가 있는 장미만이 진짜 너의 장미야. 여기서 깨달음 얻었죠. 내가 내 장미를 떠나는 게 아니었구나. 5,000송이 장미 앞에서 내 장미의 가치를 알고 내 장미에게 돌아갑니다. 그게 바로 이 스토리예요. 네, 자, 이제 알겠죠? 그 정도 스토리면 이제 생각이 나죠? 자, 주제문 한 문장. 주제를 쓰는 방식은 토끼와 거북이 줄거리에서 거북이가 주인공이죠. 거북이는 이겼다. 무엇을? 경주에서. 어떻게 이겼다? 토끼가 자는 바람에 토끼가 잘 때 열심히 달려서 이겼다. 이게 결국 주제예요. 네. 토끼가 거북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성공해라. 이건 주제가 아니야. 그 교훈이야. 네. 주제는 그냥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의 핵심이 주제예요. 자, 다 됐죠? 안 된 사람, 자, 먼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씩 쭉 돌아가면서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왕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서 경험을 하다가 결국에는 진짜 자기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지금부터 평가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써놨으니까 고치지 마세요. 고치지 마시고 이렇게 쓴 것만 읽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평가를 하죠. 소중한 걸 깨달았다고 그랬죠. 이 이야기에서는 어린 왕자는 돌아갔답니다. 돌아갔어. 어디로? 어린 왕자는 돌아갔다. 뭐가 궁금하세요? 어디가 궁금해요? 자기 별로. 자, 나왔죠? 그럼 뭐가 궁금하세요? 왜 돌아왔지? 그쵸? 네, 왜 돌아왔어요? 자기 장미. 예, 자기 장 소중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가족한테 소리했다가 나와서 보니까 진짜 자기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야. 그건 똑같은 거예요. 소중한 자기 장미를 버려두고 떠난 것에 대한 후회. 그러니까 왜 돌아갔다? 자기 장미에 소홀히 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잘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자기 별로 돌아갔다. 이게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아, 괜찮아요. 아, 네.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설명이 잘 안 됐을 때. 네. 어린 왕자는 자기 별에서 장미와의 갈등을 통해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찾아서 탐색하다가 결국은 자기 별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비교가 되죠? 비교 어디가 빠졌는지 비교가 되죠? 오늘 제가 말한 게 핵심만 딱 들어있는 겁니다. 어린 왕자는 지구와 우주를 여행하면서 자신의 내면의 장치를 깨닫는 과정이었다. 핵심 문장이 안 나와 있죠. 깨닫는 것이 안 나와 있어. 이 주제 문제. 그게 나와야 돼요. 나는 내 장미의 가치를 지구별에서 깨닫고 내 별로 돌아갔다. 처음부터 그 쓴 거예요? 오, 예. 맨 처음에서, 오, 잘하셨어요. 네. 어린 왕자는 이야기했다. 이제 다들 궁금해합니다. 뭐가 궁금하죠? 뭘? 그걸 얘기해 줘야 됩니다. 어린 왕자는 여행을 통해 현실을 깨닫고 자기 별로 돌아갔다. 핵심이 없죠. 왕자는 진짜 자기 주제를 알고 가까운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쓴 거예요? 오, 네. 핵심은 나오는데 그걸 위해서 돌아간다는 건 안 들어가지고 핵심은 알겠습니다. 어린 왕자는 자족함을 깨달았다. 어린 왕자는 여행을 통하여 자기 장미의 가치를 깨닫고 자기 별로 돌아갔다. 어린 왕자는 장미와의 갈등으로 인해 다른 별을 여행 중 자기 장미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기 별로 돌아갔다. 어린 왕자는 자신이 원하는 소중한 삶의 가치를 깨달았다. 어린 왕자는 자기가 길들인 장미에게로 돌아갔다. 어린 왕자는 어른을 통해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을 가졌다.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그 독서 하다 보면 이 주제가 대부분 나오는 주제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린 왕자는 여행을 하면서 행복을 찾았다. 행복의 내용이 지금 아까 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여우를 만나서 자기 주변의 인물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돌아가야 됩니다. 어린 왕자는 여행 중 자신의 장미의 가치를 깨닫고 자기 별로 돌아갔다. 어린 왕자는 한 송이의 장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린 왕자는 진실된 삶에 대해 잘 알고 싶었다. 자, 어때요?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이 찾은 주제가 이 책의 전체 핵심을 못 담고 있을 때는 만약에 그 주제를 중심으로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거 무슨 가치가 있냐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읽고 주제 파악을 해보라고 했을 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했죠.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샌케티베리가
2차 대전 당시에 비행사였습니다. 비행사였는데 전투 비행사로 나가가지고 전쟁을 했죠. 그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저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싸우지 우리가? 자기도 지금 남을 죽이러 가면서 왜 싸우지? 거기에서 이런 질문에 답을 찾아냅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너를 내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너를 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게 실존주의 사상이거든요. 실존주의 사상에서 이제 적이라고 보는 거, 즉 가까운 사람을 아낀다면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이 사상의 기본입니다. 이제 뭐 이건 저자 배경을 통해서 연구된 거지만 어쨌든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접근해서 저자의 사상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연구하게 되면 단순한 스토리에서 의미 있는 스토리를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작업. 이것이 별 7개를 돌아다니면서, 자, 예를 든다면 지도를 그리는 사람을 만납니다. 지도 그리는 사람은 묻습니다. 뭘 그리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들. 변하는 것들은 지도에 넣어놓으면 지도가 망가지지 않니? 그래서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들을 그린단다.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이제 거기 저자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내일 죽는 풀은 사라지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린 아이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제공합니다. 내 장미가 나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네. 가로등에 불을 붙이는 사람은 매일 반복되는 일을 하지만 그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식으로 7개의 별을 돌면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면서 5천송이 장미 앞에서 자기 장미가 어떤 장미인가를 관계성 속에 찾아내고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사막에서 이 보물이 있는 스토리, 저 하늘에 내 장미가 있는 스토리,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그 관계의 맥이 바로 실존주의의 맥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제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는 주제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과제 포맷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독서 레포트죠. 자, 보시면 독서 클럽에서 도서명 저자 역자 있고요. 이게 도서 개요가 들어있고 여기에 책 표지 목차 역자액을 머릿말 등을 읽고 책의 핵심 내용을 예측해보자. 핵심을 못 찾으면 독서는 참 난감합니다. 낱개의 정보에 파편화된 정보의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정말 책의 주제를 못 찾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죄와 벌 스토리 기억납니까?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은 스토리 이겁니다. 간단하게. 어떤 청년이 돈이 필요해서 돈 많은 할머니를 어떻게 죽이게 됩니다. 잘못해서. 근데 그 구두사 할머니를 죽였는데 이 친구는 시베리아에 가서 평생을 고통을 받죠. 그런데 이야기의 이제 배경 그건데 그때가 나폴레옹 전쟁 시기인데 나폴레옹의 전쟁이 계속 진행되는 사회적 배경과 그 다음에 이 청년의 시베리아 그 생활을 두 개가 같이 겹쳐져 나가요. 여기서 뭐를 얘기하느냐? 너 죄 지었으니까 벌을 평생 받은 거지. 근데 무슨 얘기죠? 얘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 어떤 청년은 할머니를 죽이고 평생 벌을 받았대요. 끝. 그게 주제는 아니거든요. 이 저자는 뭘 얘기했냐면 당시 시대 배경에 나폴레옹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수십만의 사람들을 죽이고도 왕이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할머니 한 사람을 죽이고 평생을 감옥에서 살게 되느냐. 죄는 뭐고 벌이 뭐냐. 이 얘기였거든요. 이 생각하고 그 죄와 벌을 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소설은 그래서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저자는 이걸 빗대서 쓰거든요. 어린 왕자도 마찬가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바로 그런 것들이죠. 어린 아이들이 어린 왕자 있고 이 핵심 파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치 있는 도서들을 공통 도서를 읽으면서 정말 내가 진짜 생각을 한 번도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서 우리 속에서 내 삶을 갖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성에서는 내 자신을 역량으로 바꿔나가는 거.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가치를 바꾸고 한쪽에서는 역량을 바꾸는 이 두 개의 두 레일이 하나의 인생으로 연결되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 독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을 예측합니다.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의도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세 줄 이내로 적어보세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줄거리를 핵심 중심으로 적어보세요. 책의 장별로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하세요. 이 책이 주는 유익을 아래 형식을 따라 써보세요. 독서의 동기고요. 이렇게 쓰고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상황과 발견에 대한 느낌을 기록하세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을 질문하세요. 자신의 느낌을 엮어서 뒤에 감상문으로 써보세요. 이 쓰는 방법을 하나씩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핵심을 예측하고 이 책의 의도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이렇게 해서 책 10권만 읽어보면요. 진짜 핵심을 다 찾아낼 수 있어요. 네. 이런 포맷들을 주면서 방법을 알려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생각나는 거, 책 읽다가 좋았던 거 적고, 책 읽다가 도움되는 거 적고, 이건 파편화 정보의 정보예요. 파편화 독서예요. 물론 그나마도 하면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핵심 파악 없는 독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을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독서 레포트를 중심으로 1차를 풀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2차는 이제 핵심 찾았죠. 핵심을 찾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카드 뉴스를 만들 수 있겠죠. 예, 도서 카드 뉴스 해가지고 이렇게 책 한 권을 읽고 방금 책 읽는 줄거리를 가지고 이제 여기서 네, 인터넷이 느리네요. 예, 이렇게 해서 핵심만 써서 이렇게 나갔죠. 이렇게 예, 무엇에 관한 책일까요? 예, 이렇게 사진 하나에 핵심 하나, 장별 핵심만 넣어도 되겠죠. 이렇게 예. 이것만 읽어도 이 책의 큰 핵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방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방식으로 해서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어디에 올려요? 원페이지북에. 여기 원페이지북 안에 올리게 됩니다. 여기다 자기가 올리면 카드 뉴스, 누르면 카드 뉴스가 쫙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작품이죠. 여기에 올리게 된 조건으로 여러분이 하는 거는 책을 한 권 무상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네, 무조건 신청만 하고 저거 읽은 대가로 저거 하나 올려주면 돼요. 그럼 출판사는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줍니다. 어째 대한민국 독서 문화 바꿀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대한민국 독서 문화를 한번 왕창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이것도 원페이지북 솔루션이나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 그냥 카페에다 하나 올린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예, 이렇게 해서 문광부와 함께 이 일을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서평도 할 수 있어. 서평은 좀 더 어렵죠. 예, 서평 할 수 있어. 그래서 서평 형태로 쓰는데 서평은 사실 어렵기는 하는데요. 서평을 누가 잘했다 못했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쓰면 서평이야. 괜찮아. 그러니까 그냥 서평 생각난 대로 서평 쓰다 보면 됐어. 그냥 쓰면 됩니다. 진짜 어려운 건 요약이 어려운 거예요. 예. 그 요약은 기술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 아래 3단계가 요약입니다. 이 요약은 따로 교육을 시켜서 여기서 설계가 안 되고는 요약이 어려워요. 이거는 좀 거친 설계를 통해서 요약하면 되고요. 마지막이 도서 설계입니다. 도서 설계는 말 그대로 이제 전문성으로 넘어가기 위한 전 단계죠. 그래서 이 단계에 도달하면 여러분은 이제 전문성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되고 한 분야를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접근해서 처음에 어려워서 못한다는 얘기 안 나오도록 이렇게. 요거는요, 독서 레포트는요, 현재 어린이부터 초, 중, 고용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방금 본 건 성인 겁니다. 요건 성인 거고요. 초등학교 1, 2학년 것들이 있고 다 포맷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독서를 하든지 간에 다 같이 예, 수준에 맞게 풀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예, 도서 요약 형태는 현재 원페이지북 보면 지금 어린 왕자 볼까요? 네, 어린 왕자 보면 이렇게 네, 나와 있죠? 저자 이해 켜볼게요. 저자 이해 그리고 순서에 넘어가요. 이게 뭐지? 어린 왕자 두 번째 얘기네요.
실제 어린 왕자는 아니고 두 번째 이건 아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저자의 주장, 그 다음에 저자의 저술 의도와 목적, 그리고 이 책의 주제 한 문장으로, 그 다음에 요점, 그리고 이제 이 책의 핵심 요약,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약입니다. 그리고 도서 설계 형태는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동물농장과 같은 형태를 전체적인 설계도로 해서 하나의 이렇게 설계도를 만들어내는 거죠. 농장 운영에서 지금 현재 지구촌에서 나온 최고의 설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건축 설계하는 교수님을 만났는데 이걸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건축 설계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보이는 거 찾아서 하는데 보이지 않는 정보를 저기 설계도로 만든다는 건 와, 이건 완전 세계를 바꿀 만한 일이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거 건축 설계를 해보신 분이니까 이 설계를 바로 보고 너무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 이게 뭔지를 몰라서 놀라지도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안에서 진정한 기술로 모든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어린 왕자를 정말로 제대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갈까? 이건 이제 우리가 과제하는 거고, 이제 강사들에게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자, 소설 문서 포맷입니다. 어린 왕자 소설 문서 포맷입니다. 자, 소설 어린 왕자 분석. 제가 2009년에 분석했던 내용인데, 먼저 작가의 생애, 시대 배경과 사상, 그렇죠? 48년 프랑스 혁명을 주제로, 혁명으로 군 주제가 막을 내렸고, 나폴레옹에 시작된 공화정이 시민들의 의식을 바꿔놓았다. 바로 이때 저자는 출생했다. 예. 1차 전쟁 당시, 그 다음에 2차 전쟁을 맞았고, 1차 전쟁이 끝나고 2차 전쟁을 맞았고, 사망하기 전까지 그는 전쟁 속에서 어린 왕자를 꿈꾸었다. 그는 어린 왕자를 소유하려고 하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통해 땅싸움, 돈싸움을 벌이는 어른들을 경계한다. 비행기에서 본 지구는 하나도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어린 왕자의 시각으로 지적한다. 한 송이의 장미도 책임지지 못하는 어린 왕자의 이야기는 결국 자신의 장미를 위해 돌아가야 하는 글로 매듭을 짓는다. 저자는 실존주의적 휴머니스트였다. 죽을 수밖에 없는 출격을 선택하면서 책임을 강조했다. 책임과 사랑이 동전의 양면임을 어린 왕자를 통해 선포한다. 그러면서 주제하고 이제 해설이 나옵니다. 작품의 주제와 해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핵심 메시지, 본질의 상태와 구분, 소유와 책임의 발견, 가치의 발견, 관계성의 발견, 이렇게 해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마지막에 주제 부각 전략, 교차 기법, 해상 기법, 비교 대조 분석 반복 기법, 그죠? 주인공의 어린 시절 얘기에서 사막의 이야기로 계속 교차가 됩니다. 해상 기법은 저자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뛰어넘어 다니죠. 처음에 비행장에서 사막에서 이야기, 그 다음 어린 왕자의 기억의 이야기로 막 돌아가면서 해상 기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린 왕자 읽으면 시간대를 잘 못 맞춥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 생각을 하게 만들죠. 갈등 구조, 장미와 어린 왕자의 갈등, 여행 중 만난 이상한 어른들과 어린 왕자의 의견 대립, 갈등 구조를 계속 만들어줍니다. 구성의 비고, 프롤로그, 회상 전원, 회상 회기,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플롯의 비교, 모호명 플롯, 발견의 플롯, 변모의 플롯, 이 3가지 플롯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평가, 주제 부각이 이렇게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린 왕자 주제를 못 찾아요. 결과 때문에 생긴 현상이죠. 두 번째는 서사 구조의 복잡으로 인해서 스토리 파기 어려워. 어린애들은 스토리 파기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상당히 전략적으로 잘 쓰여진 책이라고 분석할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강사들 수준에서는 이 정도 다룰 수 있어야 부담되시나요? 이걸 또 일반 수준에서 하라고 다 떠나겠죠? 그럼 강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강사들은 이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본 포맷이에요. 두 번째 포맷은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맷이 좀 더 어렵습니다. 소설 학습 포맷이에요.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독서전 학습, 저자의 생애를 조사하라. 생애 조사입니다. 2번,
인터넷을 통해서 저자에 대한 평론한 자료를 토대로 저자의 사상에 대해서 사례를 제외하고 2가지 이상 기록해라. 사례, 인류적 커뮤니티를 꿈꾸는 안목. 2번째, 행동주의적 휴머니스트라고 설명합니다. 3번째, 책임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 독서 중 학습. 어린 왕자의 줄거리를 10줄 내로 써보시오. 보아 구렁이 사건에서 저자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사람들은 뱀 속에 들어있는 걸 보고 모자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그 뱀이 코끼리를 삼킨 모습이 보아뱀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을 본질을 보려고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집착한다. 지금 잘 보십시오. 이제 이게 스토리의 전체입니다. 어린 왕자가 양을 그려달라고 했을 때 비행사가 몇 번 그려줬으나 어린 왕자는 자신이 원하는 양이 아니라고 끝까지 우깁니다. 마지막에는 뭘 그려주냐? 이 양, 저 양 다 그려도 내가 생각하는 양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그려줍니다. 너는 이 우리 속에 양이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생산해. 네가 생각하는 양을 거기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하죠. 어린 왕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다. 저자는 앞에서 보아뱀 이야기를 통해서 보아뱀 이야기는 진실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있음을 말한다. 저자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실보다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고 나아가 실용적이고 유익한 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지적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야기 속에 비행사가 그려준 양의 우리를 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양을 생각되는 어린 왕자의 시절을 상기시켜준다. 즉 어린 왕자가 본질을 찾고 있는 순수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다. 저자가 설정한 어린 왕자의 작은 별은 무엇을 뜻하는가? 관리 가능한 영역이다. 어린 왕자가 그 별을 관리하잖아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을 관리하는 사람이어야만이 책임 있는 인간이다. 그래야 전쟁이 멈춰진다. 이런 뜻이에요. 소옥성 이야기에서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고 새로 사귄 친구들을 얘기할 때 가장 기묘한 것을 묻는 적이 없다고 한다. 집을 생각할 때 어른들은 집값으로 집을 상상한다. 어른들의 집에 더 중요한 걸 묻지 않는다. 이것은 저자가 말한 가장 기묘한 것과 집의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개인의 사정과 상황을 아는 것이 친구의 내면, 즉 보이지 않는 본질을 보는 것으로 이것이 친구를 사귄 일에 중요하지 드러나는 외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어린 왕자의 유일한 삶의 공간인 별은 너무 작아서 바오밥 나무를 자라도록 내버려두면 별이 쪼개지고 만다. 이건 무슨 교훈을 주고 있냐. 지금 이야기 주제를 가지고 관통해보면 바오밥 나무가 계속 자라면 지금 별이 쪼개집니다. 욕심이 계속 자라면 별이 없어진다. 우리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욕심이 자라서 우리 별을 쪼개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다 이게요. 작가가 된다는 거죠. 그 안에 쓸데없는 얘기 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쓸데없는 소리 했다면 이미 작가가 아니에요. 어떤 얘기가 하나 나오면요. 그 얘기는 그 주제 안에 어떤 관계가 있어요. 영화 볼 때 강아지가 한 마리 지나갔잖아요. 영화 감독이 강아지 한 마리 지나가도록 놔둘까요? 그런 일 없어요. 강아지가 지나가면 틀림없이 그 강아지는 다음에 어떤 기능을 합니다. 소설 속의 모든 글은 저자의 관리하에서 움직입니다. 어떤 그냥 지나가는 말이 없어요. 그게 바로 주제가 있어야 이해. 주제가 없으면 이건 다 분리된 사건인 거예요. 주제가 있으면 전부 관통이 돼서 자기의 의미로 다 돌아오는 거죠. 자, 그 다음 비행사는 자신의 비행기를 고치는 일이 중요해서 어린 왕자가 장미의 가시가 어디에 쓰이냐는 질문에 나에게는 중대한 일이 있어 하고 소홀히 답합니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울면서 슬퍼합니다. 왜 그랬죠? 장미와 양 사이에 먹고 먹히는 전쟁 이야기. 지금 자기 별에서. 그 이야기는 지금 어린 왕자에게는 생존이죠. 죽음과 삶의 얘기인데 지금 비행사에게는 남의 얘기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남의 얘기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도 나한테는 손톱 밑에 때도 여기지 않는 거죠. 그 하나하나의 이야기 속에 그 시대의 배경과 전쟁의 아픔과 그의 죽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는 원래 마지막 출격을 안 해도 됐었어요. 근데 죽으려고 출격을 합니다. 마지막 비행에서 그는 죽음을 선택하죠. 그걸 자신의 책임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텍쥐베리가 실존주의, 실행주의에 있다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장미꽃과 헤어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길들여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네 번째 별의 상인이 무엇이든지 소유함으로 만족을 누리는 걸 보고 어린 왕자는 그 상인의 어리석음을 지적했다. 그 어리석음이 무엇인가? 소유란 책임 있는 돌봄인데 상인은 서류상에 기재하는 걸로 소유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어린아이 눈으로 밝혀줍니다.
즉 어린 왕자는 자기 별에서 바오밥 나무를 관리하고 장미를 관리하는 그 책임 있는 삶이 바로 어린 왕자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 지구촌에서 살아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전부 주제를 중심으로 관통해 주는 겁니다. 그죠? 전부 관통하고 어린 왕자와 여행을 마치고 발견한 진리는 무엇인가? 나와 관계 있는 것들은 나와 길들여졌으므로 내가 돌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내가 이제 희생을 당하더라도 장미를 위해서 돌아가야겠다. 작품 분석입니다. 인물 이해. 그래서 인물 이해에 대한 사례를 여기 보여줍니다. 비행사는 어떤 사람인가? 어린 왕자 여우 사건 이해. 작가가 글 속에 창조한 인물 간의 갈등과 대립을 정리하고 그 갈등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의도를 설명하라. 내적 갈등 뭐 등등 갈등의 내용. 이게 바로 장미와 어린 왕자 갈등, 여행 중 만난 이상 어른과의 갈등.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의 문제, 장소 공간의 문제, 어린 왕자의 별은 무엇을 의미하고 사막은 뭘 의미하는가, 시점 이해. 이 글의 시점을 정리하라 하면서 작가가 가진 그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진술 방법 이해. 그리고 대화 방식 서술 묘사, 진술 방법. 그리고 방법. 주제 부가 권리. 주제 부가 권리에 사용된 예시입니다. 16개의 주제 부가 방법들을 보여주고 여기서 사용된 방법 설명해 주죠. 그리고 작가 이해. 이 작가 이해는 이겁니다. 저자가 이 작품을 풍자하고 있는 현실 상황은 무엇인지 말해봐라. 순진한 아이의 눈으로 본 어른들의 모순. 어린 왕자의 깨달음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을 제시.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하죠. 그 다음에 작가가 자신의 저서를 통해 독자에게 전하는 중심 메시지.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아름다워진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도 여우가 좋은 것도 오천성의 장미보다 한성의 장미가 귀한 것도 모두 보이지 않는 관계 때문이다. 관계가 이 책의 중심입니다. 관계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시스템의 핵심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관계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관계를 맺기는 서로 희생이 요구된다.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 이런 관계가 맺을 때 거기에는 책임이 있다. 책임 있는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이고 본질이다. 이 관계는 오로지 마음으로 볼 수 있고 우리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이것을 위해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주제 한 문장. 그 다음에 이 작품의 배경과 사건의 관계. 그 다음에 구성 분석. 그리고 플롯 분석. 어떤 플롯을 가지고 이용되는지 플롯의 예제. 그 다음에 구성파, 작가가 사용하는 구성은 무엇인가? 평가. 책 한 권을 읽고 분석할 수 있는데 이 정도의 분석 역량을 가져야 우리가 정말 일단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한 번이라도 해볼 줄 알아야 돼. 저도 이거 해보는데 뭐 수백 건을 했겠어요. 수백 건 한 건 아닙니다. 저도 한 10대 건 정도 해봤죠.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있죠. 이거 분석하고 나니까 어린 왕자를 쓰겠더라고요. 그날 제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 올라갔습니다. 어린 왕자 같은 소설을 쓴다. 목표 올라갔어요. 쓸 방식 다 잡아놨어요. 이 패턴이 보이니까 아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바로 잡히니까 한 번도 안 써봤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작업을 한 번만이라도 해보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강사급의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물론 이거는 교수급에 해당되겠죠. 네, 교수급에 해당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멋있는 수준에 나아갈 수 있는 물론 독서 클럽에 온 사람들한테 이거 하자고 그러면 망했어요. 네, 어쨌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지금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형식으로 앞으로 독서 클럽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봅니다.